일본의 백발무녀 한국을 지목하다. 2025년 봄, 일본 규슈 북부의 외딴 산속에 위치한 우라미사라는 이 이름의 작은 사찰에 이목이 집중됐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50년 넘게 은둔하며 일본 정계, 재계의 숨은 조언자로 활동해 온 백발의 무속인 시라이 유키에가 12년 만에 예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흔히 시라유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심지어 코로나19 확산까지 미리 암시했던 인물로 일본 언론조차 현세의 아마테라스 신녀라 부른다. 그녀가 이번에 언급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시라유키는 2025년 6월 이후에 한반도를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동쪽의 나라, 한해 땅에 세 갈래 갈림길이 열리니 그 중 하나는 침묵의 종말로 이어진다. 그 길은 북쪽에서 깨어나고 남쪽에서 흔들리며 서쪽에서 기뻐한다. 이처럼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메시지였지만 일본 현지 전문가들과 한국어에 능통한 해석가들이 이 문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국제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특히 침묵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2025년 6월 조기 대선 이후 시작될 급격한 체제 변동 혹은 새로운 민심의 폭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시라유키가 직접 한국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2007년 한강이 붉게 물들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와 연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며 시점도 명확하다. 2025년 6월이라는 시점은 한국의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녀가 이번 예언을 하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일본 현지에 따르면 시라유키는 새벽마다 관찰하는 별자리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점을 2024년 말부터 감지해왔으며 특히 한국의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별의 이동, 궤적이 역진행 현상을 보이며 붉은색 기운을 뿜었다고 전했다. 무속과 점성술이 결합된 전통 방식으로 이는 곧 지도자, 교체, 사회 대혼란 혹은 군사적 긴장을 상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남긴 예언에 북에서 말이 없다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일본 정세 분석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조용한 권력 교체나 군부의 이탈 혹은 외부와의 비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겉보기에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그 파장이 곧 한국 남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라유키는 이 예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덧붙였다. 새벽 3시에 남서풍을 조심하라. 검은 조각구름이 네 번째 하늘에서 몰려올 것이다. 이 문장은 일본 전통 예언에서 흔히 쓰이는 상징 구조인데 남서풍은 일본 기준으로 한국 남서부 지역 즉 전라권을 의미하며 검은 조각구름은 불확실한 대중심리나 미확인 세력의 개입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5년 조기 대선 이후 지방분권 논의와 정치 개편 움직임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녀의 경고가 단순한 추상적 표현만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라유키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노란 눈동자를 가진 자가 마지막 소리를 말할 것이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 칼은 동쪽을 향한다. 이 역시 해석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다. 누군가는 이를 제3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외모적 특징 또는 메시지를 전할 인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의 핵심은 한국이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6월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체가 변곡점에 접어든다는 점이다. 일본 최고의 무속인 시라유키가 왜 이 시점에 한국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녀의 예언은 과연 단순한 상상의 산물인가? 아니면 이미 예정된 미래의 파편을 꿰뚫은 것일까? 세 갈래 갈림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다. 시라유키가 남긴 세 갈래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는 6월 이후 한국의 정치, 사회, 국제적 경로가 세 방향으로 분기할 것이라 암시했다. 이 중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경고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각각의 길에 대해 나름의 상징적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이다. 바로 바람의 길, 불의 길, 물의 길. 이 은유적 상징은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깃든 해석을 가능케 한다. 바람의 길, 통합과 치유의 길. 가장 먼저 바람의 길은 민심의 통합과 외교적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라유키는 이 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높은 산을 넘은 바람은 고요하고 따뜻하니 이 땅의 숨결을 정화하리라. 이는 조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진영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치유의 정치를 선택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예상외의 행보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끌며 국론을 수렴하는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줄 경우 이 바람의 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외교적 균형이다. 시라유키는 바람의 길이 동서의 바다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중간자 역할을 강화하는 한국의 입지를 의미할 수 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중립성과 실용 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람의 길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의 길, 급진적 개혁과 충돌의 길. 반면 시라유키가 두 번째로 언급한 불의 길은 강한 경고로 가득했다. 타오르는 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때로 숲 전체를 삼킨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강한 저항과 마찰을 겪게 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특히 검찰 개혁, 재벌 규제, 언론, 구조 개편 등의 이슈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시라유키는 잿더미 속에서 누가 남을 것인가라는 말도 남겼다. 이는 개혁의 파괴력과 동시에 그 여파로 인한 사회 혼란, 경제 불안, 정당 간 분열 가능성을 내포한 경고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내부의 보수 야권은 아직 구심점이 부재한 상태다. 하지만 불의 길이 선택될 경우 극단적인 반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보수 리더십의 급부상과 보수층 재결집이라는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전국은 다시 개혁 대 반개혁의 극한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물의 길, 외부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 세 번째 갈림길인 물의 길은 가장 불가하면서도 위협적인 길이다. 시라유키는 이 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깊은 물속엔 그림자가 살고 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이 길은 곧 외부 변수의 돌발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 일본의 안보 노선 전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확산 가능성 등이다. 이는 한국 내부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화하려 해도 외부의 충격 요인에 의해 모든 질서가 뒤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이 길이 무서운 이유는 시라유키가 이 길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열린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물의 흐름은 평온해 보이나 그 아래에는 전복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녀는 특히 남해에서 시작된 7개의 파동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는데, 이는 혹시 해양 영토 분쟁이나 에너지 자원 관련 지정학적 갈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한민국은 어느 길로 들어설까? 결국 시라유키의 예언은 이재명 당선 이후의 대한민국이 세 갈래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선택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 정당 간 세력 구도,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또한 그녀는 세 갈래는 처음에는 아니지만 끝에서는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것은 결국 어떤 선택이든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는 바람을 탈 것인가, 불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물에 휩쓸릴 것인가?
시라유키가 예언한 노란 눈동자의 자의 정체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파헤쳐 봅니다. 노란 눈동자의 자, 정계의 그림자를 흔든다. 시라유키는 자신의 예언에서 유독 반복해서 언급한 인물이 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독특한 상징으로 표현했다. 노란 눈동자의 자, 바람의 옷을 입고 어둠을 지나 빛을 꺾으리라.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이 상징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평론가들과 예언 해석자들은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노란 눈동자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전통 정치권에 없던 외부자의 시선으로 정치판을 해석했던 인물이었다. 외부자에서 정계의 파괴자로? 이준석은 정치권에 등장할 당시만 해도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후 그는 여권, 야권 모두로부터 미운 털 박힌 인물이 되며 철저하게 독립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시라유키의 예언이 그를 지목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옷은 그가 고정된 진영을 벗어난 유연한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둠을 지나 빛을 꺾는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기존 주류 세력, 특히 승리한 여당의 권력 기반에 균열을 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야권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거나 제3세력의 구심점이 된다면 그 예언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전개될 수 있다. AI와 정치, 신종 정치 도구의 등장. 시라유키는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을 남겼다. 그는 기계의 혼을 입고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리라. 이 구절은 처음 들으면 다소 모호하지만 기계의 혼이라는 표현은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기술 기반 정치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준석은 2024년 이후 정치 활동의 대부분을 유튜브, 오픈 채팅방,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처럼 언론이나 정당, 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듯한 형식의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시라유키는 기계의 혼이라는 단어 뒤에 심장을 관통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성을 자극하는 기술적 메시지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의 분노, 좌절, 기대를 읽고 그에 맞는 언어를 계산적으로 던진다. 이처럼 그는 감정의 구조마저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정치 엔지니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가 꺾는 빛은 누구인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꺾는 빛은 누구인가? 빛은 흔히 희망, 권력, 통치자 혹은 신념을 상징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 탄생한 빛이라면 이준석은 그 빛을 경계하고 도전하는 자가 된다. 다만 시라유키는 단순히 도전자로만 그를 묘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칼날은 나를 세우지 않지만 패인 자는 뒤늦게 피를 흘리리라. 이 말은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권력의 칼을 겨누기보다는 언론전, 담론전, 상징전을 통해 서서히 기존 구조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된다. 즉, 겉으로는 유쾌하고 명쾌한 말을 던지지만 그 안에는 체계적인 무너뜨림이 숨어 있는 셈이다. 이준석, 제3의 축을 세우는가? 최근 그는 사회 연결망 띄우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 조직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네트워크와 소셜 플랫폼 기반의 느슨한 연합을 뜻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정당 정치가 피로해진 국민에게 이준석의 방식은 신선함이자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시라유키의 또 다른 구절이 떠오른다. 그는 이름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입으로만 살아난다. 이 말은 어떤 조직도 당도 아닌 입소문 정치, 즉 자생적인 영향력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기존 정당과 리더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권력 게임을 벌이는 동안 그는 별도의 조직 없이 시민 사이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라유키는 왜 노란 눈동자라고 했는가? 이 상징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동양인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일본에서 노란 눈동자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자, 혹은 용의 눈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는 이준석의 날카로운 현실 인식, 전략적 사고, 그리고 미래 구조를 꿰뚫는 시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 2025년 6월, 한국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 일본의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변화는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그를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곧 정치의 전면에 보이는 인물들, 즉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자들이 아닌 그 배후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무속인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지정학적 계산과 자본의 흐름, 국제정보전과 결탁된 새로운 권력축을 지칭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중일 3국의 움직임이다. 이 무속인은 한국의 조기 대선을 전후로 미국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 사이의 비밀 외교 라인이 가동되었다고 예언했다. 각국은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도쿄의 한 정치계 인물이 특정 인물의 당선을 유력하게 본 뒤 한일 경제협력 구상을 조용히 다시 꺼냈다고 한다.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말하지만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회복과 안보 재편을 위한 대한민국 활용론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반면 미국은 더욱 교묘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자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최우선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첨단 반도체와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유로 특정 후보 진영과 접촉했으며 일부는 미국발 정치자금 유입 정황도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무속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신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 남의 꿈 안에 갇힌 나라다. 즉,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혼란은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각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다. 국내 재벌과 미디어도 이 틀 안에 엮여 있다. 특정 재벌은 경제 불안 조장을 통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거대 언론사는 무형의 메시지 프레임을 가공하여 대중 여론을 인위적으로 쏠리게 만든다. 이 모든 움직임은 무속인이 언급한 대로 한국인의 선택을 한국이 아닌 곳에서 결정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속인이 예언 속에서 언급한 북방의 깃발이라는 상징이다. 그는 말했다. 북방의 깃발이 바람을 머금을 때 남쪽은 방향을 잃는다. 이는 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전략적 결속 강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 결속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한국 내 여론 조작, 사이버 심리전, 정치적 분열 조장을 포함하는 비정규전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속인의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 그는 덧붙였다.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치인은 물결을 맞지만 그 물결을 만든 자는 따로 있다. 결국인 핵심은 한국은 지금 거대한 흐름의 교차점에 서 있으며 그 안에서 진짜 권력은 전통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자본, 정보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과연 지금의 변화는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남이 짠 시나리오 속을 걷는 것인가? 잠든 용이 눈을 뜰 때 국민의 집단 의식이 움직인다. 정치는 한 사람이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민심이 움직일 땐 세상이 흔들린다. 일본 최고의 무속인은 이 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이후 한국에서 벌어질 진짜 변화의 핵심이 지도자도 외세도 아닌 바로 국민의 집단 의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조기 대선 직후 한국 사회는 마치 거센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정치는 그들만의 것이라며 관심을 끄는 채 살아왔지만 대선 이후 펼쳐진 일련의 혼란과 예측을 벗어난 정치적 행보들,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은 오히려 국민 내부의 집단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무속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강은 위에서 흐르지만 그 물을 뒤집는 건 아래에서 끓는 물이다. 그가 말하는 아래에서 끓는 물은 다름 아닌 개개인의 마음속에 쌓여온 분노, 실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다. 이 감정들이 모이고 겹치며 어느 순간 공동의 감정, 즉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2025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여론조사, 풀뿌리 시민 조직, 자발적 팩트체크 커뮤니티가 급격히 증가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국민들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스스로 정치적 안테나를 키워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을 무속인은 눈뜬 국민의 부활이라 표현했다. 그는 이어 이 민심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표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시대의 진동이며 예로부터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대중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6월 이후 평범한 시민들이 조직하는 마이크 없는 집회, 발언 없는 시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표현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했다. 대형 정치 세력이 이끄는 집회가 아니라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소리 없는 저항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광주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조용히 모여 헌법과 정치 관련 책만 단체로 대여하는 의식적 대출 운동을 벌였고, 서울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치화해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시민공약서 제작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속인이 말했던 깨어난 용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는 이를 국가가 지닌 가장 깊은 저력은 군대도 자본도 아닌 집단의 감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연대의 변화다. 기존의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세대 갈등 구도, 예컨대 2030, 제6070의 양분화가 점차 희미해지고 공통의 위기감 속에서 의식의 공명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20대가 먼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 50대가 이를 확산시키고 60대가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며 지지하는 식의 역방향 연대가 등장했다. 무속인은 이를 두고 진짜 혁명은 입으로 외치지 않는다. 서로의 눈빛이 닿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라 예언했다. 또한 이 무속인은 국민이 지닌 집단 무의식 속의 상징에 주목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피로 이룬 역사를 가졌고 그 피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가슴에 흐른다. 그리고 그 피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은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단위가 아닌 감정과 기억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국민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철학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다. 2025년 6월 이후에 한국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이끌게 될 것이며 이들은 이미 눈을 떴다. 봉인된 북방의 문이 열린다. 한반도를 뒤흔드는 외교안보의 지각 변동.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이 끝난 지 불과 며칠. 국민의 눈은 청와대가 아닌 북쪽 국경으로 향했다. 일본 최고의 무속인은 이 시기를 봉인된 북방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표현했다. 그가 말한 문은 단순히 군사적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